4. 나는 다시 한번 무대 뒤로 달려들어서 전우를 읽고 그에게 충고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미 모든 일이 결단났으니 아예 연단에 나서지도 말고 복통이니 뭐니 적당한 구실을 붙여 곧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도 리본을 떼어버리고 함께 돌아가겠노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이때 벌써 연단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거만한 눈으로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 나서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무엇을 보고 자넨 나를 그처럼 비겁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건가? 나는 그냥 물러서고 말았다. 그가 무슨 무서운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서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의는 사처럼 명백한 것이었다. 내가 완전히 풀이 죽어 그냥 멍청이 서 있으려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다음 차례로 등단하게 되어 있는 타지반 교수의 모습이 퍼뜩 눈에 들어왔다. 아까부터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가는 힘껏 내리치는 신용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하여 짓궂으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띤 채 무엇인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여기서도 나는 공연한 짓을 한 셈이었다. 당신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는 말했다. 많은 신뢰를 참작해 볼 때 연사가 20분 이상 청중을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30분 동안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분노가 치밀어 온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교만한 표정이 그 얼굴에 떠올랐다. 염려할 것 없소. 그는 내뱉듯 이렇게 말하고는 내 옆을 지나가 버렸다. 이때 홀에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라, 내가 알게 뭐냐 하고 생각하며 나는 홀로 달려나왔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조금 전의 혼란이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연단이 안락 의자에 자리 잡고 앉았다. 앞좌석 사람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째서인지 최근에 클럽에서는 그를 전처럼 존경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쉬쉬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어제부터 나는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다름 아니라 그가 연단에 나타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휘바람을 불어댈 것이란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일어난 그 혼란 때문에 청중은 그가 등단한 것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카르마지노프조차 그런 봉변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청중 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기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중 앞에 나서는 것이니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의 흥분한 태도로 보나 내게는 이미 익숙해진 그의 모든 거동으로 보나 그 자신 오늘의 연설이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아니면 적어도 그와 유사한 의의를 지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명백했다. 바로 이 점을 나는 염려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첫 마디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것 같은 어조로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으나 그 음성은 약간 떨려 나오는 것 같았다. 여러분, 바로 오늘 아침 내 앞에는 최근 이 고장에 살포된 불법적인 전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단이 지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넓은 홀은 순식간에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청중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그 중에는 겁을 먹은 듯한 시선도 섞여 있었다. 첫마디로 청중의 흥미를 집중시킬 줄 아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무대 뒤에서도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다. 리프친과 람시는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바싹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다시 나를 손짓해 부르더니 그만두게 하세요. 절대로 그만두게 하세요. 하고 불안한 말씨로 속삭였다.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해버린 사람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단 말인가. 슬프게도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성미를 지나치리만큼 잘 알고 있었다. 그 경문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군 하고 청중 속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래의 동요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는 일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거두고 있는 효과의 비밀은 요컨대 그들의 어리석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눈은 무섭게 번쩍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그것이 치밀한 계산 밑에 일부러 조작해낸 거짓 어리석음이라면 그야말로 천재의 소행이라 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 또한 정당하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조작해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노골적이고도 가장 정직한, 가장 단순한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어리석음의 정수입니다. 화학적 원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만일 물방울 하나만큼이라도 영리한 어구가 쓰여 있다면 누구든 이 단순한 어리석음이 그야말로 거짓 없는 성질의 것임을 대번에 알아챌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은 의욕을 품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즉, 그처럼 유치하리만큼 어리석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이 이상 의미가 전혀 없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이 그 비밀을 그 문면의 뒤에 숨은 의미를 해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단은 뜻밖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 없는 것이 이렇게 큰 상을 받은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어리석음은 위대한 천재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운명에 있어 동등하게 유익한 것입니다. 캐캐 묵은 40년대의 궤변이다 하는 소리가 어느 쪽에선가 들렸지만 그래도 어조는 꽤 점잖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소리에 뒤이어 모든 것이 둑을 끊는 듯 떠들썩한 소음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여러분, 만세! 나는 어리석음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때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이렇게 절규했다. 나는 컵에 물을 따라준다는 구실로 얼른 그에게 달려갔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부탁입니다. 아니, 자네야말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게. 젊은 사람이 주제넘게. 하고 그는 버럭 고함을 치며 나한테 대들었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서 물러났다. 여러분, 하고 그는 계속했다. 여러분의 그 흥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분노의 외침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최후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화해하기로 합시다. 집어치워라 하고 한쪽에서 외치자 조용히 해라, 들어보자, 끝까지 들어보자 하고 다른 한쪽에서 소리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분한 것은 아까 한 번 발언을 한 바 있는 젊은 교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최후의 해답은 모든 것에 대한 관용입니다. 나는 이미 생활을 끝낸 노인으로서 거리낌 없이 단언하는 바입니다. 생명의 연기는 여전히 약동하고 있고 생명력은 젊은 세대 속에서도 고갈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 청년의 감격은 우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강명에 찬 것입니다. 변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의 이동, 미의 전환뿐입니다. 일체의 의혹은 다만 한 가지 물음에 포함됩니다. 즉 어느 쪽이 보다 더 아름다우냐, 섹스피어냐 구두냐, 라파엘이냐 석유냐. 그건 일종의 무고다. 몇 사람인가 투덜댔다. 그따위 수작은 명예훼손이다. 선동자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단언하는 바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극도의 분격 속에서 목을 쥐어짜듯 외쳤다. 섹스피어나 라파엘은 농노의 해방보다 존귀하다. 국민성보다 존귀하다. 사회주의보다 존귀하다. 젊은 세대보다 존귀하다. 화학보다 존귀하다. 거의 전 인류보다 존귀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전 인류가 얻은 열매, 전 인류의 참다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획득된 미의 형태입니다. 이 미의 획득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 하고 그는 두 손을 탁 치며 외쳤다. 10년 전에 베체르부르크에서 나는 바로 지금처럼 연단위에 서서 지금과 똑같은 내용의 말을 외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소를 던지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아, 단순한 사람들아.
그대들은 무엇이 모자라기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기억하라. 영국인이 없어도 인류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독일인이 없어도 문제없고 러시아인이 없어도 더욱 문제없다. 과학이 없어도 상관없고 빵이 없어도 상관없다. 오직 한 가지, 미라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없으면 인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일체의 역사는 여기에 있다. 과학조차도 미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웃는 자들아, 그대들은 아는가? 미 없이는 과학도 한낱 노예로 화하여 못한 개도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점에서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다. 끝에 가서 그는 어색하게 외치며 주먹을 들어 힘껏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나 그가 의미도 없는 소리를 두서없이 외치고 있는 사이에 장내의 질서도 점점 문란해졌다. 많은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중에는 연단 앞으로 몰래 나오는 자들도 있었다. 대체로 이 사건은 내가 여기다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여유도 없을 지경이었다. 아니, 아무도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뭐 하나 아실 것 없는 당신네 팔자 좋은 양반들이야. 그것도 좋겠지. 아까의 그 신학생이 연단 바로 앞에 서서 잠은 유쾌하다는 듯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향해 이를 허옇게 드러내며 이렇게 고함쳤다. 그것을 보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연단 끝으로 달려나갔다. 대체 그건 내가 아니었던가. 젊은 세대의 감격도 전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광명에 차 있지만 다만 미의 형식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라고 말한 건 내가 아니었던가. 그대들은 그것으로 아직 부족하단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외친 것이 매질을 받고 모욕받은 아버지, 즉 9세대의 인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 공평하고 냉정한 의견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 은혜를 모르는 편협한 인간들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대들은 화해를 원치 않는가? 이렇게 말하더니 그는 벼랑간 히스테리라도 일으킨 듯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훔치고 또 훔쳤다. 어깨와 가슴이 흐느낌으로 해서 들먹거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형용할 수 없는 경악이 장내를 휩쓸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도 남편의 손을 잡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습할 길 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하고 신학생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지금 이 근방에 폐지가라는 유영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놈은 도처에서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또 하나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15년 전에 트럼프 놀이의 부채를 갚기 위해 그놈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니, 좀 더 간단히 말해서 만일 그때 당신이 트럼프 놀이에서 잃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그놈은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미학자 어른.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난 광경을 차마 여기에 기술할 수 없을 지경이다. 우선 맹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기는 청중 전부가 박수를 친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5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어쨌든 그 박수는 맹렬한 것이었다. 그 밖의 청중은 한꺼번에 출입구 쪽으로 몰려 나왔는데 박수를 친 일부 청중이 연단 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홀 전체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부인들은 비명을 질렀고 개 중에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가씨도 있었다. 램프께는 자기 의자 앞에 선 채 얼빠진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완전히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부인이 사회적 활동을 개시한 후로 처음 보는 일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로 말하면 처음 한순간은 신학생의 말에 문자 그대로 압도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청중을 덮치기라도 할 듯이 두 손을 쭉 뻗어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들과는 영영 손을 끊고 저주할 테다. 이젠 끝이다. 이젠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획 몸을 돌리더니 마치 누구를 위협하듯 두 손을 휘두르며 무대 뒤로 달려들어가 버렸다. 저놈은 사회를 모욕했다. 베르호벤스키를 잡아라. 하는 험상궂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실 무대 뒤에라도 쫓아 들어올 것 같은 기세였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흥분한 청중을 진정시키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자 벼랑간 최후의 파국이 마치 폭탄처럼 청중의 머리 위에 폭발했다. 세 번째 연사, 무대 뒤에서 연방 주먹을 휘두르고 있던 바로 그 마니아클한 사람이 느닷없이 연단 위로 달려나왔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흡사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과 같았다. 자신만만한 득이의 미소를 얼굴 가득히 띄우며 그는 들끓는 회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런 혼란을 기뻐하고 있는 듯 싶은 태도였다. 그는 이런 난장판 속에서 연설하게 된 데 대해 조금도 당황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한 그의 태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으므로 곧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저건 또 뭐야?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저건 또 누구야? 쉿.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마니아크는 연단 맨 끝에 버티고 서서 카르마지노프와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여러분, 20년 전 유럽의 태반을 적으로 하는 전쟁 전야에 러시아는 모든 고국 관료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국가로 보였던 것입니다. 문학은 검열 당국에 종살이를 했고 대학에서는 제식 교련을 가르쳤으며 군대는 무용단으로 화하고 국민은 농노제도의 채찍 밑에서 인두세를 바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국주의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에게서 뇌물을 받는 것을 자칭하게끔 되었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는 오히려 반역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즉 보편적인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자작나무 숲은 질서 유지라는 명목하에 벌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은 전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온 과거 1000년 동안에도 이처럼 수치스러운 상태에 빠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는 번쩍 주먹을 쳐들어 머리 위에서 한 번 맹렬한 기세로 휘두르더니 마치 적을 무찌르듯이 힘껏 아래로 내리쳤다. 미친 듯한 환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며 귀청이 터질 만한 박수 소리가 울렸다. 청중의 태반이 박수를 치는 것 같았다. 마치 순진한 어린애들처럼 연사의 말에 끌려 들어가고 만 것이다. 러시아 공중 앞에서 공공연히 모욕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 어찌 환성을 올리지 않고 배겨낼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옳다. 옳아. 만세. 이건 정말 미학은 아니다. 마니아크는 신이 나서 계속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은 여러 곳에 개설되어 그 수가 증가됐고 제식 교련은 건설로화하여 장교의 정원은 몇천 명씩이나 부족하게 되었으며 철도는 모든 자본을 집어먹으며 러시아 전국에 거미줄을 치듯 부설되어 앞으로 15년 후엔 국내 어디든지 편안히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량은 어쩌다 한 번씩밖에 불타지 않지만 도시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화재기에 규칙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에서는 솔로몬 못지않은 판결이 내려지고 배심원은 자기가 굶어 죽게 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생존 경쟁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노들은 자유의 몸이 되자 예전의 지주 대신에 이번엔 저희들끼리 서로 매질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부둣가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바닷물처럼 마구 소비되고 노브고로드에서는 낡아서 쓸모없게 된 소피아 대성당 맞은편에 과거의 동란과 혼란의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청동 지구의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유럽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또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개혁의 15년. 그러나 러시아는 만화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있어서조차 아직 한 번도 이처럼 마지막 말은 청중의 고함 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만 그가 또 한 번 의기양양하게 손을 쳐들었다가 다시 내리치는 것이 보였을 뿐이다. 청중의 환희는 이미 모든 한계를 넘어버렸다.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이제 그만, 그 이상 아무 말도 말아주세요 하고 외치는 부인도 있었다. 모두들 술 취한 사람들 같았다. 연사는 자기의 대성공에 도취된 듯 청중을 쭉 둘러보았다. 램프께가 형언할 수 없이 흥분된 얼굴로 누구에게 무언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내 눈에 퍼뜩 들어왔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옆으로 달려온 공작에게 무언가 황급히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한패의 사람들이, 다소나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무대 뒤로부터 연단으로 몰려 나오더니 다짜고짜로 연사를 붙잡아 무대 뒤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떼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연사는 용하게 빠져나와 또다시 연단 맨 끝에까지 달려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주먹을 휘두르며 있는 소리를 다 짜내어 겨우 이렇게 외쳤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 한 번도 이처럼. 그러나 그는 또다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열댓 명의 사람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무대 뒤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연단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고 칸막이를 세워놓은 옆쪽으로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칸막이는 와지끈 부서지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르긴스키의 동생뻘 되는 여학생이 요전에 그 두루마리를 겨드랑 밑에 끼고 그때와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그때와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뚱뚱한 몸짓으로 너댓 명의 남녀의 호의를 받으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 뒤로는 그녀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그 중학생이 따르고 있었다. 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까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호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초에서 항의를 제기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거기서 달려나오고 있었다. 리본을 호주머니 속에 쑤셔놓고 내가 잘 아는 뒷문으로 해서 한 길로 빠져나왔다. 제일 먼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한테로 향한 것은 물론이다. 제2장 축제의 종말 1.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들어앉아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방문을 놓고 하며 자꾸 부르니까 그때서야 방문 너머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끝냈어.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은가. 당신은 아무것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제발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게 아닙니까? 어쩌면 여기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을 모욕할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시끄럽게 명령조로 나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무엇인가 더욱 좋지 않은 미치광이 짓을 저지르려는 것이나 아닌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그의 대답이 이만저만 강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네야말로 앞장서서 나를 모욕하지 말아주게. 여태까지의 자네의 모든 호의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난 이미 인간들과, 좋은 인간이든 나쁜 인간이든 모든 인간들과 영원히 손을 끊었어. 지금 다리아 파블로브나한테 편지를 쓰고 있네. 나는 여태껏 그분을 잊고 있었어.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하네. 만일 원만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편지를 전해주게. 그러나 지금은 메르시 1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건 정말 당신이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중대한 일입니다. 당신은 아까 거기서 누군가를 완전히 부스러뜨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아무도 부스러뜨리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당신 자신이 유리병처럼 부스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참으로 버릇없는 소리를 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다리아 파블로브나한테는 당신이 편지를 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더욱이 당신은 내가 없으면 옴짝달싹도 못할 처지가 아닙니까? 당신은 세상 이력안에 무엇을 하신단 말입니까? 당신은 또 무슨 일인가를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이지 당신이 이 이상 무슨 일을 기도한다면 그야말로 실패를 되풀이할 뿐일 겁니다. 그는 일어나서 방문 바로 옆으로 다가왔다. 자넨 그 친구들하고 사귄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는 말과 어조까지 벌써 완전히 물들어 버렸군 그래. 나의 벗이여, 하느님께서 그대를 용서하고 그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러나 나는 항상 자네한테서 신사적 소질의 싹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자네도 깨닫게 될는지 모르지. 물론 우리 러시아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을 테지만 그건 그렇고 나의 비실제적 성질에 관한 자네의 충고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하나의 사상을 자네에게 소개하겠네.
다름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핏대를 올리고 여름철에 파리 때만큼이나 집요하게 비실제적 성질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네. 자기 이외의 인간은 모두가 비실제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단 말일세. 나는 지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게. 자네한테 정말 신세를 많이 졌어. 또 한 번 메르시라고 인사를 하겠네. 그리고 카르마지노프가 청중과 헤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 헤어지세나. 될 수 있는 대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잊어버리잔 말일세. 하긴 자기의 옛날 독자들에게 그처럼 이별을 강요하다시피 한 건 그 사람의 잔재주였지만 나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자만심이 강하지는 못하니까 무엇보다도 자네 마음의 젊음에 아직 유혹에 물들지 않은 그 마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야. 사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노인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네한텐 오래오래 사십시오 밖엔 할 말이 없네. 이건 요전번 명명일에 나스타시아가 나한테 한 말이지만 그런 가엾은 인간들이 이따금 철학적 의미를 지닌 멋진 말을 하곤 하거든. 자네한테는 많은 행복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겠네. 나중엔 그것도 실증이 날 테니까. 물론 그렇다고 불행이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평민 철학에 흉내를 내어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되풀이할 뿐일세. 그리고 너무 자주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힘쓰게. 이 부질없는 희망은 나 자신의 것으로 덧붙여 둠세. 그럼 안녕. 정말로 영원히 안녕. 공연히 방문 앞에 서 있지 말게. 그래봤자 문을 열지 않을 테니까. 그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결국 나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 자신은 자기가 흥분 상태에 있다고 했지만 그의 어조는 거침없고 침착하고 무게가 있어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려고 애쓰고 있음이 분명했다. 물론 그는 나한테 약간 유감이 있어 간접적으로 나한테 복수를 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어쩌면 어제의 그 포장마차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마루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른다. 특히 오늘 청중들 앞에서 흘린 그의 눈물은 일종의 승리를 획득해 했는지 모르지만 역시 그를 우스꽝스런 처지에 빠뜨리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만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형식의 아름다움과 엄격함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그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세밀한 주의력과 풍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때 나를 안심시켜버렸다. 여느 때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 순간 무슨 비극적인 엉뚱한 짓을 저지를 만한 심적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닌가.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함에 앞서 나는 그 이튿날 다리아가 정말로 받은 그의 편지의 첫 몇 줄을 여기에다 옮기기로 하겠다. 나의 어린 친구여, 지금 나의 손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 끝장을 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나의 최후의 백병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낭독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줏대를 가진 사람이 드문 우리 러시아의 땅에서 오직 하나의 용감한 인간이 의연히 일어나 사방에서 빗발치는 위협 공갈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청중에게 그들 자신의 진상을, 즉 그들의 어리석음을 갈파했다는 이야기를 당신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잘것없는 가련한 존재. 가련한 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참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이리하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지방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은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전에 변덕스러운 고집쟁이의 뜻에 따라 나와 생애를 같이 할 뻔한 사람입니다. 끝내 성취되지 못한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전야에 내가 소심한 눈물을 흘렸을 때 당신은 모멸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할지라도 당신의 눈에는 내가 가소로운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당신에게, 다른 사람 아닌 당신에게 내 마음의 최후의 외침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 나의 최후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배은망덕한 치사스러운 에고이스트로 생각하는 당신을 그대로 남겨두고 영원히 떠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무정하고 잔인한 여자는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날마다 당신 귀에 속삭이고 있겠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운. 이러한 말이 큰 종이에 4페이지나 가득히 쓰여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는 않을 테니까 하는 그의 대답에 주먹으로 방문을 3번이나 두드려 보고 나서 당신은 오늘 안으로 적어도 3번은 나스타시아를 나한테 보내겠지만 나는 절대로 오지 않을 테니 그리하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그를 버려두고 곧장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로 달려갔다. 2. 거기서 나는 하나의 지극히 불행한 장면의 목격자가 되고 말았다. 가엾게도 부인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으나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사실 내가 부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신을 차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일종의 감각, 다시 말해서 의심스러운 예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내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의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 같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인에게 오제꼴론 찜질을 해준다, 냉수가 든 컵을 갖다 바친다 하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부인 앞에는 쉴 새 없이 짓거래되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와 자물쇠로 입을 잠그기라도 한 듯이 말없는 공작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배반을 꾸짖고 있었다. 그녀는 이날의 실패와 치욕의 모든 원인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자취를 감춘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곧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에게서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발견했다. 다름 아니라 그는 무엇인가 몹시 걱정스러운 것 같은 거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느 때 그가 심각한 표정을 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웃었고 화를 낼 때조차 웃는 것이었다. 하긴 지금의 그의 태도는 짓궂고 무례하고 난폭하고 화가 난 듯 성급하게 보였다. 그는 오늘 아침 일찍이 우연히 가가 높은 애 집에 들렀다가 거기서 갑자기 구토증을 느끼며 두통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노라고 열심히 변명하고 있었다. 가엾게도 부인은 여태까지 기만당한 것만으론 부족했던 것이다. 내가 들어갔을 때 자중의 주요한 문제는 무도회, 즉 자선회의 제2부를 진행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아까 그러한 모욕을 받은 이상 자기로서는 도저히 무도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자기를 무도회에 끌고 가기를, 특히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부인은 그를 무슨 예언자나 되듯이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지금 그가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녀는 필시 알아 누울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떠나버릴 생각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았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의 무도회를 예정대로 진행시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꼭 참석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아니, 울긴 왜 우시오? 그래, 꼭 불쾌한 장면을 연출해야만 마음이 시원하시겠소. 누구한테 하풀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나한테 하십시오. 하지만 하풀이를 하시겠다면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게든 속히 결정을 지어야 하니까요. 낭독회를 망쳤으면 그 대신 무도회로서 실패를 만회하면 될 게 아닙니까? 보세요. 공작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작마저 계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르겠군. 공작은 무도회에 반대였지만 무도회에 반대였다기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참석하는데 반대였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도회는 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번, 3번 자기의 의견이란 것이 인용되다 보니 그도 차차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나는 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투에 적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페트루 스테파노비치와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느니 하는 비열한 소문도 돌기는 했지만 나는 분연히 그것을 부정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는 시초부터 사회와 정부 당국에 대하여 세력을 얻고 싶어하는 부인의 공상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며 부인의 계획에 조력하는가 하면 직접 부인을 위해 계획을 꾸며주기도 하고 비열한 아첨으로 비위를 맞추기도 하여 마침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꼼짝 못하게 부인을 사로잡아 부인에게 마치 공기처럼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뿐이다. 내가 들어온 것을 보자 부인은 눈을 번쩍이며 소리쳤다. 아,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저분도 공작과 마찬가지로 줄곧 내 곁에 붙어 계셨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죄다 미리 꾸며낸 음모였다는 건 뻔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나와 안드레이한테 험한 꼴을 보이려는 비열하고 교활한 음모예요. 모두들 미리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계획적인 음모죠. 이것은 공모예요. 절대로 공모란 말이에요. 아, 또 여느 때처럼 지나치게 생각하시는군. 당신의 머릿속에는 언제까지나 그놈의 시가 들어붙어 있는가 보군요. 그러나 마침 이분이 오셔서 잘 됐습니다. 그는 일부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분한테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죠. 내 의견은 하고 나는 황급히 입을 열었다. 모든 점에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의견과 같습니다. 계획적인 음모였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부인, 나는 이 리본을 반환하러 왔습니다. 무도회를 열 것이냐 어떡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요. 나의 급한 성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상식과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들으셨죠? 이분의 말씀 들으셨죠? 하고 부인은 두 손을 탁 치며 말했다.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하고 그는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내가 보기엔 당신네들은 모두 무언가 이상한 걸 잡수신 것 같군요. 그래서 모두들 헛소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내 의견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장에서 이전에 없었던 일은 그리고 이 고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성질의 일은 하나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음모라니 뭐가 음모란 말입니까? 그야 물론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수치스러우리만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음모입니까? 대체 그것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괴롭혀주려는 음모였단 말입니까? 그 친구들의 어린애 같은 장난을 관대하게 눈감아주던 그들에게 있어 귀중한 보호자인 부인을 괴롭히자는 음모란 말입니까? 이것 보세요, 부인.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입이 닳도록 당신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미리 경고했는지 아세요? 정말 무엇 때문에 그따위 어리석은 친구들이 당신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런 논팽이들을 상대할 필요가 어디 있었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에서, 사회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친구들이 결합할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언제 당신이 나한테 경고했다는 거죠? 당신은 오히려 찬성했어요. 아니, 요구했다고 하는 편이 옳겠군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잔뜩 데려온 건 당신 자신이 아니냐 말이에요. 천만에. 나는 찬성하기는커녕 당신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 친구들이 연하문 명이나 제 발로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것도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문화 까드릴 일을 하는 데는 그런 논팽이들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만 해도 그런 종류의 논팽이들을 10명, 20명씩이나 입장권 없이 들여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고 나는 그의 말을 확인했다. 거 보십시오. 당신은 벌써 내 말에 찬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점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즉 요즘의 이 고장의 분위기가 다시 말해서 우리 도와 읍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철면피와 파렴치로 화해버렸거든요. 이건 마치 쉴 새 없이 악대를 울려대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부인. 도대체 그걸 부채질한 건 누굽니까? 자기의 권위로 그걸 옹호한 건 대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건 누굽니까? 거리의 속물들을 자극한 건 또 누굽니까? 대개 앨범에는 이고장의 모든 가정의 비밀이 그대로 시나 그림이 되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들과 화가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람신에게 키스하라고 손을 내민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일개 신학생이 당당한 사등간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고 그 따님의 옷을 타르칠한 신발로 더럽힌 건 그건 바로 당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한테 반감을 나타냈다 해서 새삼스레 놀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모두 당신 자신이 한 일 아니에요. 아,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다니. 아니, 나는 당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하고 다투기까지 했지요. 당신하고 다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아주 맞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군요. 어서 마음대로 말하십시오. 당신은 무슨 말이든 못할 말이 없을 테니까. 당신한테 지금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든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당신하고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군요. 우리 한번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해 봅시다. 나는 리프진 이외엔 못된 짓을 꾸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건 내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만 우선 리프진의 경우를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그 친구는 레바드킨이라는 바보가 만든 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음모란 말씀입니까? 하지만 리프친에겐 그것이 단순한 유머로 생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청중을 웃기려는 목적으로 등단한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보호자인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유쾌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했지요. 그것뿐입니다. 왜, 내 말이 고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말이지 다른 경우였다면 하등 문제시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야 물론 무례한 유머지요. 아니, 지나친 풍자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참으로 재밌는 유머가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리프친이 한 짓을 멋진 유머라고 생각한단 말인가요? 하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화를 버럭내며 소리쳤다.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서툰, 그런 비열하고도 치사스런 짓을. 그건 계획적인 짓이에요. 당신들이 일부러 꾸민 짓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 당신 역시 그 사람들과 한패였군요. 맞았어요. 내가 숨어서 모든 걸 조종했다고 해둡시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그 음모에 가담했다면 말입니다. 절대로 리프친 하나만을 내세웠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내가 우리 아버지와 미리 약속을 하고 일부러 그런 추태를 연출하게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한테 연설을 시킨 건 대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어제 당신을 말린 건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 말입니다. 어제. 어제 그분은 그처럼 기질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거기다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게다가 태도도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카르마지 노프만은 설마 했는데 그게 글쎄 그 꼴이 되어버리다니. 정말 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기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낭독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낭독회를 망쳐버리라는 걸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나는 이번 행사를 파괴하려는 음모에 가담해 있었으니까 염소를 채소밭에 풀어놓는 것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어제 당신을 제지했을 리가 만무한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어제 당신을 제지했습니다.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야 물론 모든 것을 미리 예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도 1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게 될 것인지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그런 신경질적인 노인네들한테 인간다운 데가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아직 사태를 수습할 길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청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정의 수속을 밟아 모든 예의를 갖추어 아버지한테 의사 2명을 보내서 건강진단을 시키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좋고요. 곧장 병원으로 보내서 냉수찜질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모든 일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화하여 붕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청중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무도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카르마지노프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당나귀처럼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등단하여 1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되먹지 않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나와 공모한 짓이죠. 어디 한번 소동을 일으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혼내줄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카르마지노프. 그런 수치가 어디 있을까? 나는 얼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청중이 부끄러워 정말 얼굴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니까요. 아니, 나는 얼굴에 불이 붙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청중이 그렇게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카르마지노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당신한테 추천했던가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나도 한몫 끼웠단 말인가요? 아니, 그런 인간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3번째로 나온 미치광이 그 정치병 환자인데 그 사람은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나 한 사람의 음모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실수를 했다고 봐야 하니까요. 제발 이젠 아무 말 말아주세요. 이런 무서운 일이 어디 있담. 그야 물론 모든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겠죠. 물론이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당신을 변호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미치광이 같은 과격분자는 아무도 감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빼제르부르크의 낭독회 같은 데서도 그런 친구들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그 사람으로 말하면 당신한테 소개장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당당한 소개장을 말입니다. 자, 이만큼 얘기하면 당신도 알아들으셨겠죠. 당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녁 무도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을 연단에 끌어낸 거나 다를 바 없으니까 당신은 오늘 저녁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과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미치광이는 이미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어쩌다 그만 속아 넘어갔을 뿐이다. 하고 밝힐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자기가 그 미치광이의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분에 찬 어조로 사람들에게 언명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미치광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선 이러한 점을 꼭 밝혀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남을 물어뜯는 놈은 질색입니다. 하기는 나 자신 그 사람보다 더한 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단에 서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더욱이 요즘 시중에서는 원로원 의원에 관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원로원 의원이라니 누구 얘기죠?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던가요? 실은 나도 똑똑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은 원로원 의원이니 뭐니 하는 소문을 아직 조금도 듣지 못했습니까? 원로원 의원이라니.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시중에서는 어느 원로원 의원이 이 지방 지사로 임명될 것이다. 즉 정부에서 당신네를 경질하려 하고 있다. 라고들 믿고 있거든요. 나는 여러 사람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나는 그의 말을 받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얼굴이 빨갛게 되며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소문을 퍼뜨렸냐는 겁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모두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시중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더욱 말이 많던데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하는 품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물론 좀 똑똑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비열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문치고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문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에게 그렇잖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저녁 무도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실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랬다가 혹시 또 무슨 창피스러운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죠? 혹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왜 자꾸만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뭐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새로 맞춘 옷들은 어떡하죠? 아가씨들의 의상은 어디다 쓰느냐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신다면 난 여성으로서의 당신의 자격을 부인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귀족단장 부인은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마침내 그는 짓궂고도 성급한 어조로 버럭 고함을 쳤다. 불명예스럽고 창피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로서는 참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당신의 잘못이 뭐란 말입니까? 어째서 당신 혼자서 책임을 지려는 겁니까? 오히려 나쁜 건 청중 쪽이 아닙니까? 점잖은 노인네들, 일가의 가장인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그런 못된 놈팽이들을 제지해야만 했을 겁니다. 사실 그놈들은 못된 불안당 같은 놈들이어서 진지한 태도라곤 털끝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도 단지 경찰의 힘만으론 그런 놈들을 단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한테 경찰 한 사람을 특별히 붙여서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형편입니다. 사회라는 건 그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과 같은 경우 일가의 가장이나 고관이나 부인네들이나 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저 뚱하니 입을 봉하고 있을 뿐입니다. 못된 장난꾼을 제지한다는 범위에서조차 사회의 자발적 정신이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정말 옳은 말이에요. 뚱하니 입을 봉하고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게 옳은 말이라면 당신은 그걸 입 밖에 내어 말해야 합니다. 떳떳하고도 위험 있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노인네들과 주부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당신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냉정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천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 속물들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커다란 소리로 해치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나서 골로스와 증권시장 통보의 통신란에 기고하는 겁니다. 아니, 가만 계십시오. 내가 직접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빈틈없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야 물론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식당 쪽의 감독도 해야겠지요. 그러려면 공작에게도 부탁드려야 하고 또 이분에게도 부탁드려야 합니다. 어떠세요? 그는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판국에 설마 당신은 우릴 내버리시진 않겠지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부인께선 지사님과 손을 잡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사나리의 건강은 어떠신지? 당신은 언제나 그 천사 같은 분에게 편협되고 모욕적인 비판을 가하는군요. 부인은 벼랑간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금세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얼굴로 손수건을 눈에 가져가며 이렇게 소리쳤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한순간 흠칫하며 말을 더듬었다. 천만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는 언제나, 아니에요. 당신은 한 번도 그분을 정당하게 평가한 적은 없었어요. 여자란 역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모른다니까. 일그러진 고소를 지으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 바깥 양반은 참으로 정직하고 우아한 성질을 가진 천사 같은 분이세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지사님이 좋은 분이란 건 나도 항상 인정하고 아니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얘긴 그만둡시다. 내 말이 좀 지나쳤는지도 모르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그 간사한 귀족단장 부인이 어제 일을 가지고 몇 마디 빈정거리지 않겠어요? 그 여자는 지금 어제 일을 빈정거리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까 일어난 그런 추악한 사건에 관련된 이상 그 여자는 절대로 참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 여자한텐 잘못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문은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그 더러운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가 관련됐다는 거죠? 하며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꼭 그렇다고 내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그 여자가 빼돌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대체 무슨 말이죠? 누구를 빼돌렸다는 건가요? 오호, 그럼 당신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스타브록인가 리자베타를 빼돌렸단 말입니다. 아니, 뭐라고? 하고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럼 정말 모르고 계시는가 보군요. 휴. 그는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야말로 비극적 로맨스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리자베타가 느닷없이 귀족단장 부인의 마차에서 뛰어내려 스타브록인의 마차로 옮겨 타더니 그 사내와 함께 그냥 스쿠볼의 신이끼로 뺑소니를 쳐버렸거든요. 더욱이 대낮에 말이에요. 1시간쯤 전에 일어난 일이죠. 아니, 아직 1시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화석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물론 얼마 안 있어 앞을 다투어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었다. 귀족단장 부인이 리자와 마브리끼를 데리고 낭독회에서 마차로 리자의 어머니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20보가량 떨어진 한쪽 옆에 누군가의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리자는 현관에 뛰어내리기가 무섭게 곧장 그 마차 쪽으로 달려갔다. 마차의 문이 열렸다가 다시 쾅 닫혔다. 리자가 마브리끼 쪽을 보고 용서하세요 하고 소리치자마자 마차는 스쿠볼의 신이끼로 손살같이 달려가 버렸다. 그럼 미리부터 약속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마차 속엔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는 우리들의 성급한 질문에 대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곤 그야 물론 미리부터 약속이 있었겠죠. 마차 속에 스타브록인이 있는 건 똑똑히 보지 못했지만 아마 늙은 종복인 알렉세이라도 앉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하고 덧붙였다. 어째서 당신은 그때 그곳에 있었지요? 그리고 분명히 스쿠볼의 신이끄로 갔다는 건 어떻게 알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그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리자를 발견했으므로 마차 옆에까지 쫓아가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호기심 많은 사내가 마차 속에 누가 있었는지 똑똑히 볼 수 없었다니 어디 말이 되는가. 마브리끼는 리자의 뒤를 쫓으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말리려 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저희는 스타브록인한테 가는 거예요. 스타브록인한테. 하고 고함을 지르는 귀족단장 부인을 자기 손으로 제지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미친 듯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당놈아, 그건 모두 내가 꾸민 짓이야. 그것 때문에 너는 오늘 아침 낭독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스타브록인의 심부름을 한 건 너야. 내 놈이 그 마차를 타고 가서 바로 내 놈이 리자베타를 태웠지. 그건 틀림없이 내 놈의 짓이다. 내 놈의 짓이야. 부인, 이 놈은 당신의 적입니다. 이 놈은 반드시 당신의 일생을 망쳐버릴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내뱉고 나서 나는 그냥 밖으로 달려나와 버렸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그에게 그처럼 호통을 쳤는지 나 자신도 여태까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나의 상상은 완전히 적중했던 것이다. 거의 전부가 내가 말한 대로였다는 것이 후일에 판명되었다. 내가 호통을 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이 사건을 말했을 때의 허위적인 태도가 너무나 환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 왔을 때 굉장한 뉴스로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말을 꺼낼 때까지 잠자코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귀족단장 부인에 대한 소문이 시중에 자자하다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처럼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2번씩이나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필시 바보 같은 우리들을 완전히 속여 넘겼다는 생각에서였으리라.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사나이를 상대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주요한 사실은 완전히 파악했으므로 나는 정신없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네 집에서 달려나온 것이었다. 이 비극적인 파국은 나의 심장을 꿰뚫은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이 나오리만큼 괴로웠다.
아니, 어쩌면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우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한테로 달려가 보았으나 원망스럽게도 그는 이번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스타시아가 공손한 목소리로 그가 지금 자리에 누워 계시다고 속삭였으나 나는 고지 듣지 않았다. 리자의 집에선 하인들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 그들도 리자가 집을 나간 것을 시인했으나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온통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았다. 병자인 마나님이 기절을 한 것이다. 마브리끼는 마나님 곁에 붙어 있었으므로 그를 불러낼 수는 없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에 관해서는 하인들도 나의 집요한 질문에 대하여 그 사람은 요즘 며칠 동안 뻔질나게 드나들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이나 온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침울한 표정을 하고서 리자 얘기가 나오면 특히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들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멸했다는 것은, 아니 완전히 자멸해버렸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심리적인 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특히 어제 그녀와 스타브로긴 사이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미 이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을 지기의 집들을 찾아 이리저리 쏘다니며 진상을 규명하려 든다는 것은 나 자신 불쾌할 뿐더러 첫째 리자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다리아한테 들렀었다. 그렇지만 주인을 만날 수는 없었다. 스타브로긴네 집에서는 어제 일이 있은 후로 일체 면회사절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 들렀었는지, 무슨 말을 그녀에게 하려 했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집을 물러나와 이번엔 그 오빠네 집으로 갔다. 샤토프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은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전에 없이 기분이 우울한 것 같이 보였다는 점이다. 무슨 생각인지 깊이 잠겨 내가 하는 말은 그야말로 간신히 듣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거의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여느 때보다 유달리 크게 발자국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에야 비로소 그는 등 뒤에서 소리를 질러 부르더니 리푸친한테나 들러보라고 했다. 거기 가면 다 알게 될 거요. 그러나 나는 리푸친한테는 들르지 않고 그냥 한참 걸어가다가 다시 샤토프한테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반쯤 연 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짜고짜로 오늘 마리안의 집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의 의사를 떠보았다. 이 말을 듣자 샤토프는 나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잊지 않도록 미리 여기다 적어두거니와 그는 그날 저녁에 일부러 우리 도시 끝에 있는 마리안의 집을 오래간만에 방문했다. 가보니 마리안은 더없이 건강하며 기분도 좋은 것 같았으나 레바드끼는 문간방 소파 위에 누워 송장처럼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그때가 9시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튿날 한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몹시 서두르며 나한테 알려준 말이었다. 나는 밤 9시가 지났어야 무도회에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간사인 청년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단순히 억누를 길 없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즉 그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나 자신의 입으로 묻지 않고 옆에서 넌지시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먼 빛으로 남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 아까 그렇게 하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집에서 달려나온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찌혼 신부와 조시마 장로. 악령 일부를 집필하는 동안 도스토예프스키의 머릿속에는 10년 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구현될 고매한 러시아 수도승의 형상이 이미 떠올라 있었습니다. 악령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이르는 10년 동안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음속에서 러시아 수도승의 형상은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결국 조시마 장로의 모습으로 완전히 구현되었습니다. 찌혼 신부, 그는 바로 미래의 조시마 장로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